한국 UAP 학회의 고문으로 있는 한국 UFO 조사분석 센터장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영상 내용은 한국 UAP 학회의 제4회 학술대회 행사에서 발표된 주제 관련 자료를 발표하는 강연 영상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서종환입니다. 제가 오늘 다룰 주제는 지금으로부터 29년 전 가평 설곡리 마을에서 한 그 신문사 기자가 찍은 그 가평 UFO 사진에 대한 그 진위 여부에 대한 그 정밀 분석을 과학적으로 제가 분석을 했어요. 근데 전문가별로 이 사진 분석이나 영상 분석은 굉장히 이게 어려운 분야예요. 특히 UFO 사진 분석이나 영상 분석은. 근데 이제 어떤 한 분야에 특화되신 분이 이 분석을 할 때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이유도 이제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건데, 저는 이 분야에 한 44년을 몸담고 있지만은 아직도 어떤 제보나 영상이 오면은 좀 마음이 설레기도 하지만, 과연 이거 제가 우리의 그 센터에 견해를 드렸을 때 제보자님이 실망한다든가 또는 어떤 부족한 점, 본인이 생각하기에 답변이 충분히 됐을까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점도 있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진실을 밝혀주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한 60장, PPT 준비한 게 60장인데요. 한 가지 그 키포인트만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분이 김성규 기자인데, 이분이 그 문화일보 소속 그 사진부 기자예요, 당시. 그리고 이제 오른쪽 장면은 이제 노 부부가 그 가평 설곡리 마을에서 이제 참깨를 터시는 장면을 3m 거리에서 이제 촬영하는 모습을 재현한 겁니다. 카메라를 이제 모터 드라이브 방식으로 연사로 3장에서 4장을 찍게 됐는데, 이제 세로로 찍은 거예요. 무릎을 꿇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카메라가 좀 지상으로부터 한 40-50cm 들린 상태에서 세로로 찍었죠. 그래서 이제 수직 시야각과 수평 시야각을 저희가 측정해 보니까 카메라가 이제 그 내부의 필름이 36mm, 가로는 이제 24mm. 그래서 수직 시야각이 74도, 수평 시야각이 53도로 나왔어요. 일단 사진 3장이 이제 모터 드라이브 방식으로 1초에 3-4장이 찍히는 카메라인데, 이제 3장이 찍혔죠, 순서대로. 근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 사진에 이제 이 부분이죠. 두 번째 사진에 보면은 이 첫 번째 사진의 이 부분이 충분히 그 영역이,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카메라를 틀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이 UFO로 추정되는 물체가 찍힌 거죠. 오른쪽으로 카메라가 각도가 화각이 약간 틀어지면서 위쪽으로 올라갔어요, 카메라가. 여기 있는 구름을 보게 되면 위쪽으로 상당히 올라갔죠. 그러니까 카메라가 들렸죠. 그 밑에 보면은 이 참깨가 이만큼이 잘린 걸 보면 그걸 알 수 있죠. 마지막 3번째 사진에 보시면 이제 작대기가 올라간 상태에서 카메라가 다시 내려옵니다. 화각이 세로축이 내려오고 우측으로 약간 더 틀었어요, 각도로 화각을. 그러니까 찍는 순간에 올리고 내리면서 이렇게 우측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이 구름의 고도, 구름의 그 모습이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왜 중요하냐면 이제 물체의 고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당시 9월 4일이라 그 하늘이 높고 구름이 상당히 높은 고도에서 형성되는 고충운이었어요. 이 고충운은 지상에서 약 5에서 13km 사이에 형성되는 구름인데, 거의 새털 구름하고 비슷한데 상당히 높죠. 이 구름층에 이제 여기 비행 궤적, 저는 이제 비행 궤적이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그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당시 이 사진에 대해서 연락을 이제 우리 맹성열 교수님이, 그때 당시 UFO 연구협회 연구부장이었죠. 저는 조사부장이고. 그래서 현지에 가서, 신문사에 가서 나름대로 그 촉박했어요, 시간이. 왜냐하면 이걸 빨리 기사화를 해야 되고, UFO라면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제 맹 교수님이 삼각 측량으로 대충 고도하고
그거에 따라서 거리 관계에 따라서 비행 속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크기라든가 그런 걸 분석을 했죠. 저는 이제 필름을 보면서 필름이 잘못된 부분은 없나, 그리고 이제 사진을 보니까 그 모션 블러 현상이 우측 표면에 나타난 걸 봐서 상당히 이것이 그 급격한 상황에서 급가속도 상황에서 예각으로 턴했다.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나서 바로 그 다음 날인가 이렇게 신문에 나갔죠. 문화일보라든가 각 일간지에. 그래서 이때 당시 또 마침 KBS 그 일요 스페셜 팀에서 이 가평 UFO 사진에 대한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 가서 그 국립항공우주국이죠. CNES. 그쪽에 UFO 전담 팀이 있는데 상당히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팀인데 거기에 이제 박사팀들한테 이 필름과 사진을 줘가지고 물체의 고도, 속도, 크기 이 세 가지 정보를 계산해냈어요. 필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닥 필름에서 이제 조작 여부라든가 진짜 필름인가 어떤 물체가 찍힌 거 그런 거를 정밀 분석해서 판단을 내렸죠. 그리고 기타 이제 영국 UFO 연구협회라든가 필리핀 UFO 와치라는 데서도 이제 회신을 보내왔고, 그 다음에 영국 네트워크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영국 국방성의 니포프 책임자, 그 다음에 우리 한국 UFO 연구협회 그 당시 했고, 프랑스 국립항공우주국인 CNES, 여기서 사진과 필름 분석을 다 했죠.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은 이 프랑스 CNES하고 영국 테피스트리사, 여기서 이제 분석한 게 또 나와요. 재미난 게. 그다음 코닥에서 이제 필름에 대한 100% 감정을 확실하게 전달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23년, 작년부터 저희가 정밀 분석에 착수해서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다음. 그래서 KBS 공영방송이 영국 코닥 본사에 가서 이 필름의 하자라든가 그런 거 여부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냐. 마틴 우드라는 필름 분석 전문가가 필름에 아무런 하자도 없고 조작된 흔적도 전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기타 이제 나머지 세 분들도 본 결과 아무런 정상적인 필름이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죠. 그 다음으로 이제 영국 테피스트리사에 이제 가져가서 필름을 이제 사진을 분석했는데, 이 게리 월터라는 사진 분석가가 이제 그 UFO 그 사진을 갖다가 이제 나름대로 분석을 하는데, 여기 화면에 보시면 위에 게 진짜고 밑에 게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그래픽 화면이에요. 저기 물체. 여기 비행 궤적, 이 부분이 비행 궤적이죠. 파란스름한 거. 그 다음 밑에 거는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비행 궤적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겉보기에는 이제 똑같아 보이는데, 이제 제가 분석한 디테일 화면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이 컴퓨터로 다 재현한 이미지는 이 입자의 그 분포도가 일정하게 똑같다는 거예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가. 입자의 굵기라든가 색깔이라든가 분포가 똑같이 나타나는 반면, 이 가평의 UFO 사진의 비행 궤적은 이쪽 후방, 뒤쪽으로 갈수록 입자의 분포도가 옅어지면서 넓어지고 흐리다. 그리고 물체와 가까워질수록 상당히 짙고 입자가 크기가 크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형성된 거인 반면에 이걸 인위적으로 만들어져서 형격한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물체가 찍힌 거다라고 이분은 결론을 내려요. 그 다음 필리핀 UFO 워치라는 아마 그 UFO 연구하시는 분이면서 천문학자 같은데, 이분이 이제 몇 가지는 좀 그럴듯하게 결론을 내렸어요. 추정 속도는 만 12.5로 생각이 된다. 그 다음에 돔 디스크 형태다. 네, 이거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고, 기상관측용 기구는 아니다. 맞죠? 거리는 정확히 5.12km다. 이것도 얼추 맞아요. UFO는 제트 추진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죠. 6번째, 깃털 모양의 것. 이거 이제 조금 이따 나오는데, 공기와의 응결 현상이다.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베이퍼콘 현상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맞고. 7번째가 좀 재미난 게 있는데, UFO 중심에 둥근 현창 같은, 창문 같은 것이 발견됐다. 이거는 좀 제가 인정하기가 곤란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UFO의 비행 궤적을 검은 연기가 응축된 것으로 희박해진 공기 때문일 수 있다. 즉 UFO가 어떤 고장 현상을 일으켜가지고 검은 연기를 내뿜는 것이 응축된 거다. 그것이 마치 그 궤적처럼 나타난 거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잘못 이분이 판단하신 거예요. 다음이요. 그래서 영국 네트워크 시큐리티 여기서도 이제 했는데 이번 처음에 이제 사진 보자마자 조금 뭐 잘못된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셨던 분이고. 그다음 존 스펜서 UFO 연구 회장님도 이제 사진을 보셨는데 특별한 말씀은 안 했어요. 예. 다음이요. 닉 퍼프 이분도 이제 국방성의 UFO 그 조사팀의 뭐 위원장으로 알려졌는데 이분도 뭐 조사 분석하는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말은 별로 안 했습니다. 이제 이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 프랑스의 이제 버나드 에키 박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사진을 들고 있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이걸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을 했어요. 필름을 검토한 결과 문제는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필름에 하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음은 달, 별, 해, 비행성, 풍선, 레이저 등을 착각해서 찍은 건 아니다. 왜? 또 사진의 선명도가 매우 우수하다. 필름 카메라니까 확대를 해도 굉장히 퀄리티가 좋다는 얘기죠. 기존의 물체나 현상은 아니다. 다음으로 이제 실제로 구름 위에 어떤 미확인 물체가 찍힌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실 분은 구름 위에, 구름 위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구름보다 안쪽에 있다는 얘기죠. 구름보다 훨씬 위쪽에 고도가 더 높다는 얘기죠.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 물체가 적어도 3분의 1에서 4분의 1초 동안 하늘에 떠 있었기 때문이다. 1초에 3, 4장이 착착착 흘러가면서 찍히는데 그 중에 셔터 스피드가 250분의 1초였기 때문에 0.004초 만에 그 셔터가 열렸다가 순간적으로 닫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물체도 순간 포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250분의 1초 셔터 속도였기 때문에.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컨크루전 결론을 뭐라고 냈냐면 허위 자료나 조작된 필름은 아니다. 인정을 했죠. 그다음 물체의 크기가 수백 메타 정도가 되며 구름 위에서 비행하는 것이 포착된 것이 맞다. 밑에 거는 이제 더 많은 이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분석 검토해야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이제 비행체가 예각 턴을 했을 때 몇 도 각도로 회전각이 어느 정도인가, 또 물체가 급격한 예각 턴을 했을 때 중력 가속도, G라 그러죠. G포스. 그 정도는 또 어느 정도인가, 우리의 과학 수준으로 볼 때 아마 수천 G가 될 거예요. 다음이요. 그래서 프랑스 CNE에서 이제 사진 분석한 결과는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초속 108km, 1초에 108km면은 이제 서울, 부산까지 직선 거리로 한 300km 좀 넘으니까 한 3.4445초 될 거예요. 직경은 450m,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고도가 3,500. 그리고 3.5km는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5km로 잡았는데 어쨌든 고도는 3km 이상의 높은 고도에 있었다. 제가 이제 이 사진을 분석하면서 미국의 권위 있는 UFO 사진 분석가 두 분한테도 한번 어떤 반응을 보이나 제가 한번 보내봤어요. 이메일을. 2023년 작년 12월 8일 날 보냈습니다. 8일 날 보냈더니 9일 날 답변이 왔어요. 닉 웨스트라는 분을 다 아십니까?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 미국의 유명한 그 UFO 사진 분석가로 회의론자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상당히 그 UFO 분야에서는 최근에 뜨는 사람인데 이분한테 이제 영문으로 해서 보냈더니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완교일 수 있다. 그 참깨를 터는 장면을 보고 자기가 볼 때 이거 완교가 막대기에 튀겨서 떠오르다가 순간 포착된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분은. 그래서 디테일한 분석을 할 줄 알았더니 그 다음날 땡 이렇게 짤막하게 두 줄로 와가지고 굉장히 제가 실망했는데 이렇듯이 그 유명한 그런 경력 있는 사진 분석가도 이렇게 실수를 할 수 있고 또 진지하게 사진을 대하지 않고, 물론 해외 사진이기 때문에 좀 그런 면도 있지만은 어쨌든
사진에 대한 좀 더 진지한 자세가 없었다. 완교 확대하면 이런 모습이에요. 또 노란색이고 이런 길쭉한 모습. 전혀 다르죠. 뭐 굳이 색깔과 모양으로만 비교해도. 그리고 설사 이 완교가 튀겼다고 치더라도 옆 비행 궤적을 이렇게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모션 블러랑 닿으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30년 동안 같이 교류했던 제프리 사니한테도 같은 날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분도 다음날 딱 왔더라고요. 뭐라고 왔냐면, 나는 이 알 수 없는 이미지에, 필름의 이미지에 그 찍힌 것이 developing defect, 필름의 어떤 결함이라고 생각한다. 필름의 손상이나 필름의 어떤 현상 과정에서 생긴 미스테이크의 결과로 자기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제 밑에 설명을 보면 필름과 롤러 사이에서 그 어떤 기포 같은 것이 이제 눌리면서 납작한 모양으로 나타난 것이 이런 형상을 생긴 거다. 이번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를 이렇게 나타내 주기도 하고 이런 공장에서 필름 만들 때 또 이런 과정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 이해해요. 마지막에 이미지가 초점을 벗어난 것이 아니며 어두운 꼬리, 이 부분, 곤충에 의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날아다니는 곤충도 배제됩니다. 즉 곤충에 의해서는 이런 짙은 청색의 그 궤적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이분은 지적하신 거죠. 이 부분은 맞아요. 근데 여기 있는 위에 세 개는 다 틀린 겁니다. 이제 제가 그걸 과학적으로 다 설명을 할 거예요. 다음. 자, 이것이 이제 제가 그동안 분석하면서 수집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필름의 오류 사례예요. 요게 이제 어떤 오류냐면, 필름에선 세 가지 오류 사례가 나타나는데, 필름의 현상 과정에서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오류가 생긴 경우, 그 다음 스크래치, 흠, 그 다음 필름이 손상당한 경우, 이렇게 필름이 우는 경우죠. 반듯하지 못하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물방울 기포 같은 현상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아무런 입체감도 없고 이렇게 나타난다. 다음. 요거는 이제 필름에 뭐 공무원이 이제 막 저한테 우기면서 UFO 찍힌 거다라고 이제 수십 년 전에 제보해 온 건데, 뭐라고 판명이 됐냐면, 필름을 제가 받았어요. 나중에 달라 그래서. 필름에 손상이 당한 거예요. 손상. 그러니까 필름을 이제 옆에서 이렇게 햇빛에 옆으로 해서 수평으로 놓고 보면 흠집이 났는지 필름에 울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필름에 손상이 당했고 이렇게 울은 경우, 이렇게 나타난 경우죠. 다음이요. 요 사례 역시 이제 가족이 분수대 앞에서 찍었는데 모양은 그럴듯해요. UFO처럼. 근데 이 부분에 보면은 이게 붉은 색깔과 이런 것이 드리워져 있다. 요거 필름을 제가 살펴보니까 필름이 울었어요. 이렇게 눌리고 찌그러졌다 이거죠. 손상이 당해서 인화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다음 사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 이것도 이제 필름이 손상당해서 생기는 경우다. 그래서 제가 제가 네 가지 사진을 사례를 보내준 이유가 아까 미 전문가가 잘못 생각하는 경우, 이런 사례를 접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유추한 거는지는 모르지만 가평 UFO 사진에 대해서 상당히 거리가 먼 결론을 내렸다. 즉 아무리 뛰어난 미국이 됐건 어디가 됐건 UFO 연구가도 진지한 자세로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지 않으면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다음이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한 걸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이제 좀 퀄리티가 좋죠. 잘 보이죠? 여기 이제 짙은 근데 여기 잘 보면 구름층하고 요 비행 궤적이 이렇게 중첩된 게 보이실 거예요. 이제 큰 화면으로 이제 나올 건데, 요 부분에 이제 모션 블로고. 다음이요. 자, 가장 중요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가평 UFO 사진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베이퍼 현상이 있어요. 베이퍼 현상은 뭐냐면, 이 물체 여 위에 마치 그 뿔처럼 드리워진 흰 자국이 보이죠? 이게 이제 베이퍼콘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현상은 그 물체가 빠르게 지나갈 때, 즉 음속에 가까워지거나 음속을 돌파할 때 이 베이퍼콘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꼭 음속을 돌파해서 뭐 5, 7 그 정도가 가야지만 베이퍼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음속 돌파하기 직전에도 여러 가지 환경과 대기 조건, 습도라든가 속도라든가 그런 것이 맞아떨어지면 이러한 수증기 응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베이퍼콘 현상은 이제 전투기가 음속 돌파할 때 보면 그런 영상에서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날개 끝에서 이런 것이 많이 관찰이 되죠. 그러니까 공기 흐름을 가르면서 지나가기 때문에 그 공기 저항을 받으면서 순간적으로 물체의 앞쪽에 진행 방향 쪽에는 이제 공기 압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 뒤쪽 후방은 공기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그런 차이로 인해서 이제 수증기의 응결 현상이 생기는 거고요. 요 한 가지 단서만 보더라도 어떤 곤충이나 벌레라든가 새라든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벌써 나타난다는 거죠. 두 번째, 모션블러. 제가 그 9월 그때 5일날 갔을 때 문화일보사에서 이제 사진을 보면서 바로 이 부분이 눈에 띄었어요. 모션블러 현상. 이게 뭐냐면 이제 이 부분은 물체가 아니고 이 비행물체가 턴하는 과정에서 급턴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블러드된 이미지예요. 즉 허상 이미지라는 거예요. 물체 이미지가 아니라. 근데 이것을 프랑스 CNES에서는 물체로 간주했어요. 물체의 크기를 측정할 때. 요거를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물체가 이제 급턴을 했고, 그러니까 모션블로는 한마디로 말해서 셔터 속도가 빠르면서 물체가 더 빠를 때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 셔터 속도는 느린데 물체가 빠르면 모션블로 현상이 더 짙게 나타날 수 있다. 즉, 더 선명한 사진을 찍으려면 이때 당시 셔터 스피드가 0.004, 250분의 1초인데 그거보다 더 빠르게 설정해놨다면 아마 이 블러 현상이 찍히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 250분의 1초에서 이 비행 궤적과 급턴하면서 블러 현상이 찍히고 베이퍼 현상까지 이렇게 동시에 찍혔다는 거는 이건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UFO로 입증할 수 있는 오히려 단서가 다 잡힌 아주 훌륭한 사진이에요, 이건. 그 다음 이 부분이 이제 비행 궤적인데, 뒷부분에 흐리죠. 이쪽 물체로 갈수록 짙어요.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하나는 시간차, 또 하나는 거리차가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비행물체가 사진에 찍힐 때 그 순간적으로 0.004초라는 순간적인 상황에서 찍힐 때 이 궤적이 나타나면서 이 궤적이 나타나는 그 사라지기 전에 벌써 턴을 해갖고 이거 물체가 찍혔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 비행체가 예각턴을 했다는 거예요. 다음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고민했던 부분이 이것이 비행 궤적이라는 것을 제가 입증하는 거였어요. 많은 과학자들, 조경철 박사님, 돌아가신 분이죠. 우주과학자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당시 이 가평 UFO 사진을 보고 이 비행 궤적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 비행물체가 급가속 아주 빠른 속도로 날아가기 위해서 분출된 분사체의 그 궤적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영상 전문가라는 부분은 뭐 노이즈다. 뭐 그런 식으로 대충 넘어갔고. 그리고 이 부분은 새나 곤충이다. 날벌레다라 그러시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필리핀의 그 우주과학자이자 이제 UFO 연구가 그분은 UFO가 고장이 나가지고 뭐 이상현상에 의해서 그 어떤 검은 연기가 내뿜으면서 응축된 결과로 이런 궤적이 찍힌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다 틀린 거예요. 이제 디테일하게 봅시다. 이 비행물체의 좌측으로 A 구간, B 구간, C 구간으로 제가 나눴어요. 이렇게 구간으로 나눈 이유는 뭐냐? 여기 자세히 보시면 A 구간은 짙죠. 색깔이 짙습니다. B 구간에서는 좀 옅어졌어요. C 구간은 더 옅어지면서 많이 퍼졌어요. 주변의 공기층으로. 이것은 뭘 말하느냐? 이 물체가 순간적으로 가속이 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기층을 뚫고 지나가면서 시간차에 의해서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시간차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0.004초지만은 그 상황에서도 후방에 화면에서는 사진상에서는 굉장히 짧은 거리로 보이지만 이걸 3차원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급가속을 이제 해가지고 지나갔을 때 극초음속, 우리가 극초음속이라면 마하 5 정도 이상의 그 미사일 속도를 극초음속이라 그러는데, 물론 제가 계산한 결과는 이제 어마어마하게 그 산출 수치가 나왔는데, 극초음속을 도달하게 되면 이 진공 상태가 발생해요. 이 진공 터널이 생겨요. 그 물체가 지나간 그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후방에 진공 상태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 진공 상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냐? 날씨가 맑은 그 태양이 떠오른 상태에서 태양빛에 산란시킬 수 있는 공기 입자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공기 입자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낮에, 대낮에 달을 찍을 때, 달 표면에서 우주인들이 찍었을 때 하늘이 검게 나오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원리로 짙게 나오는 거야. 그 햇빛을 반사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짙은 검푸른 공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즉, 공기 입자가 햇빛을 산란시키지 못한다. 그 상태에서 짙푸른색으로 그나마 나올 수 있던 건 뭐냐면은 바깥 대기층에, 즉 정상적으로 햇빛을 산란시키는 거기 공기 입자는 정상적으로 햇빛을 산란시키기 때문에 그 공간층과 저 UFO가 지나간 진공 상태에 햇빛을 산란시키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짙푸른 게 보이는 그 공기층하고 정상적으로 산란시키는 공기층이 중첩되면서 이렇게 짙푸른 궤적으로 나올 수 있던 거예요. 다음이요. 자, 이것도 이제 다른 UFO 전문가분들이 발견해지지 못한 건데, 자, 이 UFO의 너비를 한번 보세요. 위아래 높이를 이제 보면은 이 정도로 되고, 그 후방에 이제 궤적의 높이를 보시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즉, 이 정도의 갭이 있어요. 높낮이가. 이건 뭘 말하느냐? 이 미확인 물체가, 다 달았네. 이 미확인 물체가 이 궤적보다 앞에 있다는 거예요. 즉, 카메라 쪽으로 더 앞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3차원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즉, 물체가 앞에 있는 것일수록 더 크죠. 카메라에 찍힐 때, 사진에. 뒤에 있는 것일수록, 멀리 있는 것일수록 더 폭이 작아지죠. 이 정도로 작고, 이 정도로 커요. 이 정도의 갭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UFO가 급턴하는 과정에서 물체가 앞쪽으로, 그 각도는 제가 회전각은 또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앞쪽으로 턴을 하면서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구나. 저 비행 궤적과. 그것을 알아냈어요. 다음이요. 자, 이제 모션 블로우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블로우 현상에 대해서 프랑스 그 CNES 팀들은 물체의 그 크기 계산할 때 저 부분까지 포함을 시켰어요. 포함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경험상으로 봤을 때 저 블로우 현상이 안 생기게 사진을 찍히려면은 최소 셔터 속도가 2000분의 1초가 돼야 돼요. 2000분의 1초에서 10,000분의 1초. 제가 10,000분의 1초까지 한번 설정해서 찍은 적이 있어요. 캠코더로. 그래서 저 블로우 현상을 이제 지우게 되면, 다음이요. 제거하게 되면 저런 UFO, 원반형 UFO가, 토성형 UFO가 어림풋하게 나오죠. 물체의 형태가. 블로우를 제거했을 때. 다음이요. 셔터 속도와 물체 비행과의 상관관계. 다음이요. 자, 모션 블로우 현상이 발생했는데,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2000분의 1초에서 10,000분의 1초로 설정하게 되면 거의 정지된 이미지로 포착할 수 있다. 현재 우리 그 환경에서 UFO보다 더 빠르게 저거 되는 건 없으니까. 그래서 셔터 스피드가 얼마나 그 사진의 퀄리티에 영향을 미치느냐. 우리가 놀이공원 가서 롤러코스터가 타는 거를 사진을 찍을 때 이 모션 블로우 현상을 잘
나타나게 찍을 수 있어요. 속도감 있게. 그러니까 셔터 속도를 좀 느리게 해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그런 연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8분의 1초, 4분의 1. 그러니까 수치가 높아질수록 60분의 1초부터 상당히 선명한 퀄리티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다음이요. 자, 베이퍼콘 현상, 음속을 돌파하거나 가까워질 때 이 베이퍼콘 원뿔 형상으로 찍힐 수 있다. 이제 구름 사진이죠. 다음. 예, 회전각 분석을 제가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앞으로 할 예정인데, 분석을. 이 물체가 회전을 했다는 거를 왜 제가 이제 언급을 하냐면, 우리는 2D 사진을 보는데 이 물체는 3D로 움직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Z축. 깊이 정보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사진 분석을 하게 되면은 또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 물론 저 자신도 이 물체가 어느 정도 구름 위보다 높은 상태에서 고도에서 급가속을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구름층보다 안쪽에서 급가속을 하면서 구름 바깥쪽으로 예각 턴을 하는 순간에 포착이 된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음이요. 이 그림은 뭐냐면 우측에 있는 게 그 틱택형 UFO라고 치면 좌측에 있는 거 뭐 SR 71, 72 뭐 그런 고고도 정찰기죠. 저런 식으로 이렇게 라운딩 돼서 커브를 틀면서 비행기는 항공기는 회전하면서 가지만 UFO는 저렇게 직각으로 꺾어서 비행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고도 분석을 보게 되면 첫 번째, 그러니까 UFO가 찍히지 않은 앞쪽의 사진과 맨 뒤쪽의 사진을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구름 쪽 이 부분 V자형으로 역꺽쇠, 역 V자형으로 드리워진 저 옅은 구름이 있죠. 저걸 잘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사진과 물체가 출현하기 전에 물체가 출현해서 없어진 뒤에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다음이요. 이 비행물체의 궤적을 보게 되면은 이제 칼라 사진에서는 약간 흐릿하게 보이는데 이 화살표진 부분에 보면은 역 V자형으로 이제 구름이 비행 궤적보다 앞쪽에 드리워져 있는 걸 관찰할 수 있어요. 다음 사진. 다음. 이 부분에 보이시죠? 어떻게 구름층이 궤적을 가리고 있다는 것이. 다음 사진이요. 자, 그러면은 미확인 비행물체가 저 구름층을 통과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쪽 위치를. 그래서 제가 한번 비교해 보니까 두 번째 사진하고 다음번 사진 보실까요? 예, 세 번째 사진을 비교해 보니까 정확히 그 역 V자 그쪽 공간을 지나간 것이 맞아요. 요 이제 비교 사진인데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궤적이 이제 그 부분을 중첩이 돼서 나타났다. 그러면 구름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구름보다 낮으냐, 구름보다 높으냐, 구름보다 안쪽에 있냐, 그 얘기죠. 다음. 자,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게 나오죠. 후방 그 물체 후미에 있는 비행 궤적이 상당히 그 입자가 크고 옅고, 예, 상당히 그 흐리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이제 구름이, 역 V자형 구름이 궤적을 가리고 있는 것이 역력히 나타나요. 다음이요. 이제 컬러 이제 농담을 이제 줘가지고 좀 더 확실하게 바꿔보니까 저렇게 검은스름한 구름층이 궤적을 가리고 있더라. 다음. 네, 또 다음. 네. 오케이. 그래서 구름층보다 더 안쪽, 더 위쪽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 고도가 이제 나오게 되죠. 물론 저 구름보다 더 높이 있는 상태에서 얼만큼 더 높이 있느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이 비행물체의 속도를 또 감안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고도 측정에서 이 대기층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가게 되면 공기압의 변화가 생겨요. 충격파가.
즉 공기를 휩쓸고 지나가기 때문에 엄청난 바람이 휘몰아쳐요. 근데 저 구름은 그대로 있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 구름층보다 훨씬 더 높은, 우리가 예상하는 높이보다 훨씬 더 높은 공간에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짙다. 그런 가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음이요. 자, 이제 거리 분석을 이제 하는 이제 도표인데, 이게 지금 저희 비율이 안 맞아가지고 좀 틀어졌네요. 감안하시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고도를 알게 되면, 고도를 알고 수직 시각을 알게 되면 물체의 그 수평 직선 거리를 알게 되고, 그거를 계산해내면은 수직 방향의 사선 직선 거리를 구할 수 있어요. 삼각 측량으로. 그래서 저는 추정 고도를 5.5km로 잡았어요. 왜 500m를 더 추가했냐면 아까 말한 공기압의 영향권을 감안해서 최소 보수적인 수치를 더 더해준 거예요. 5km에다. 그래서 수평 직선 거리를 삼각 측량 공식으로 적용하게 되면 B 나누기 고도 나누기 탄젠트 74도를 적용하면 이 촬영자로부터 저 물체가 떠 있는 곳까지의 수평 직선거리 1.6km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카메라맨으로부터 1.6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선 이 직선거리는 더 길죠. 멀죠. 5.7km가 나왔어요. 이건 정확한 값이에요. 만약 저 고도가 맞고 수직 시각은 74도가 맞으니까. 그래서 이 데이터 세 가지가 다 구해졌어요. 다음이요. 크기 분석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제, 여기, 요 각도 상태에서, 이 빨간색, 두 가지 빨간색 선이 이제 저희 쿠퍼스에서 이제 측정한 4도 측정 값이고요. 그 다음 저 물체의 화각을 CNES, 프랑스 국립항공우주국에서 4.4도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0.4도에 더 추가가 돼가지고 이제 결과가 좀 틀리게 됐죠. 그쪽하고 우리 계산한 결과가. 그래서 이제 삼각 측량 반으로 반경을 먼저 구했어요. 반경을 먼저 구해보니까 약 200m 수치가 나왔어요. 저 200m 반경이면 이제 이 좌우 대칭형의 UFO라고 봤을 때 결국 400m 값이 나온다. 물체의 지름이 400m. 근데 저 프랑스에서는 저 모션 블로 현상된 것까지 감안해갖고 물체의 크기를 잡았기 때문에 450m가 나왔어요. 저희가 계산한 것보다 50m가 더 크다. 그거는 그쪽에서 오류다. 네, 다음이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말씀드릴 것, 저 133m가 있죠. 저 물체의 폭 높이예요. 저 밑에서부터 물체의 상부층까지 돔 있는 데까지 약 133m로 추정이 된다. 그러니까 굉장한 크기의 물체예요. 가장 중요한 속도. 우리가 속도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동거리와 시간을 알아야 되죠. 걸린 시간. 요거를 어떻게 하냐. 이동거리는 이제 저희는 센터에서는 비행 궤적으로 잡았어요. 왜냐하면 0.004초 만에 저 비행 궤적이 움직인 그 거리를 나타내는 변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셔터 속도로 잡았을 때 0.004초 만에 이제 삼각 측량법으로 해보니까 저기 이제 내각, 삼각형의 내각이 이제 180도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궤적이 4.4도 화각을 갖고 거리가 5.7km, 그다음 저 90도 직각삼각형으로 봤을 때 85.6이 나오죠. 저 값을 가지고 이제 C 코사인 테타 적용하니까 약 440m가 나오더라. 439m. 그래서 이제 걸린 시간 0.004초 만에 439m를 갔는데 이걸 초 단위로 계산하게 되면 곱하기 250을 해줘야죠. 거꾸로. 그러면 1초에 간 거리가 나와요. 1초에 어느 정도 거리가 109km를 가는 거예요. 110km. 초당 110km를 가면은 시속 39만 6천 km, 마하로는 323. 프랑스에서 계산한 결과 마하 318보다 조금 더 나왔어요.
저는 이제 요 비행 궤적으로 잡았을 때. 그렇지만 거의 얼핏 비슷하다. 마 318이나 323이나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그렇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 비행물체가 뭐 일반 극초음속을 더 뛰어넘는 엄청난 가속도로, 급가속도로 갔을 때 속도에 거의 변화 없이 약간의 속도 변화는 있었을 거예요. 급턴하는 순간에 그때는 속도가 좀 지연된 것 같아요. 어차피 그 지연된 속도도 어마어마하다. 그 충격파가 어마어마할 텐데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이요. 그래서 최종 정리를 하게 되면 저희 센터에서 계산한 결과는 지상으로부터 5.5km, 물체의 크기는 400, 프랑스는 450, 그러니까 아까 모션 블로우가 추가돼 갖고 50m가 더해졌죠. 그다음 가장 중요한 속도 110km, 여기 108km, 마 323, 마 318 거의 뭐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확한 수치 데이터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보수적인, 가장 최소치의 값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그것만 잡아내도 이 비행물체가 기존의 물체인지 현상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이죠. 자, 이 그림은 뭐냐면 뭐 제가 그래픽 디자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표현을 못 하는데 아까 제가 진공 상태에서 미확인 비행물체가 통과한 자리, 그 구름층이, 하늘층이 있겠죠. 대기층. 그 다음에 그 대기층보다 더 위에 대기층, 즉 정상적인 대기층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아래쪽이죠. 구름보다 아래쪽. 그러니까 카메라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로 그 정상적인 구름층, 그 다음 비행물체가 통과한 구름층, 그 너머에 또 정상적인 구름층.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한 거예요. 그랬을 때 비행물체가 통과한 진공 터널이 생기는 그 층에서는 아주 검푸른 햇빛을 반사시키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짙푸른 공간층의 색깔이 나타나는데 그 바깥쪽과 그 안쪽의 높은 층에서는 여전히 공기의 입자가 빛을 헤일리 산란, 정상적인 빛의 산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새파란 하늘이다. 그 새파란 하늘층의 색깔과 짙푸른, 검푸른 대기층 진공 터널에서 햇빛을 반사시키지 못하는 그 층이 중첩 오버레이 되면서 짙푸른 저런 청색 궤적이 생기는 거다 이거예요. 완전히 과학적인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노이즈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저 비행물체가 실제적으로 초고속으로 비행하는 상황에서 생겨난 그런 진공 터널링 효과에 의해서 햇빛을 반사시키지 못하는 상태에서 안쪽과 바깥쪽에서 정상적으로 햇빛을 반사시키는 공기 입자층과 중첩이 되면서 짙푸른 청색 궤적이 나타난 것이라는 얘기죠. 다음에 이제 형태 분석. 네, 저기 이제 블러 현상 논의 설명했죠. 다음이요. 저 블러 현상을 제거했을 때의 모습이죠. 이제 그래픽 디자이너가 좀 더 깔끔하게 하면은 될 텐데 오히려 더 이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이제 제가 실선으로 한번 그려본 거예요. 물체의 형태의 윤곽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예. 자, 요거는 뭐냐면 이제 이 비행물체가 좌우 대칭형이다라는 걸 제가 한번 측정해 봤어요. 정확히 좌우 대칭형이 맞아요.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